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이번 달 초 영국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노동당이 총 650석 중 411석을 차지하면서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끌던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준 뒤 무려 14년 만에 되찾아왔습니다. 지난 2019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의석은 겨우 202석이었는데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번 승리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영국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 선거에서 365석을 차지했던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겨우 12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1834년 보수당 창당 이후 최악의 결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거듭된 보수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보수당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니시 수낙 총리는 총선 패배 후 총리 관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는 물론 총리직 사임 발표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마가렛 대처 등 훌륭하게 영국을 이끌었던 리더들을 다수 배출했던 보수당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여서 주로 먹고 사는 문제 실패로 인해 정권을 내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영국을 이끌었던 노동당은 2009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 실패로 인해 정권을 잃었고 보수당 역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4년 대다수의 먹고 사는 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실패하여 결국 권력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수당의 처참한 패배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스, 영국의 가디언 등은 심도 있게 보수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수당은 2010년 이후 브렉시트를 조율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큰 재편을 감행했습니다. 여러 불만스러운 변화가 있었겠지만 영국 유권자들은 무려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70년 내 가장 높은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 부채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이 모두 보수당의 무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는 건 보수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전쟁 시기를 제외하면 영국의 부채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의외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대응하는 보수당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영국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을 선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된 주 원인은 브렉시트로 인한 투자 감소, 팬데믹, 에너지 가격 상승, 고령화,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이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민입니다. 보수당은 그동안 오랫동안 영국으로 오는 이민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었고 국경을 되찾겠다는 공약은 많은 영국인들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투표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지난 보수당 총리들은 이민자의 수를 수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과감하게 약속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영국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이민자는 68만 5천 명이었는데 이는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브렉시트 이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 전 보수당은 분명히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으로 와서 영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대다수의 영국인들 입장에서도 일자리는 물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민자들 때문에 의료,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걸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영국의 국제적인 역할보다는 한 국민으로서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거죠. 하지만 영국은 오히려
오히려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민 신청 건수는 작년 6월 17만 5,500건을 정점으로 지금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보수당이 집권을 시작한 201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난민들을 일정 기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끝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난민들이 영국 국민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복지, 의료 서비스에 부담을 증가시키겠습니까? 물론 난민들도 나중에 한 사람의 영국인으로서 영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되겠지만 그건 훨씬 후의 일인 반면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는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보트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오는 난민들도 적지 않은데 올해 5월까지 이미 10,000명이 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가 넘는 영국인이 영국의 국립보건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역사는 32%, 문화는 26%, 민주주의 시스템은 25%의 영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인들은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무료 진료 방침이 향후 10년 내에 약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팬데믹을 기점으로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영국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든 후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757만 명에 달합니다. 영국 인구는 약 6,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무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757만 명이 병원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암의 경우 병을 확인 후 2달 안에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이 지난 14년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청록색은 4달 반 이하 대기, 청색은 4달 반에서 1년 이하 대기, 고동색은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몇 달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한국인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영국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심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난민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난민으로 영국에 올 정도라면 과연 그 난민이 모국에서 치료를 잘 받아왔을까요? 당연히 영국 보건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보수당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인다면서 무자비하게 NHS 관련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의료 인력의 처우도 낮아졌고 서비스의 질 역시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0년 8월과 2024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NHS 의사들의 평균 급여는 9.3% 하락했습니다. 특히 주니어 의사들의 경우 17%의 실질 급여 삭감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연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건 한국에서는 지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영국의 재정을 파탄낸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친환경 정책입니다. 현재 영국은 2010년과 비교해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전기가 60%나 줄어들었습니다. 영국은 원자력 발전을 탈피하고자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었는데 결국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35년간 탈원전 국가였던 이탈리아 역시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 이상을 원전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1980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 역시 지난해 2035년까지 2기, 2045년까지 1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높아진 에너지 가격에 결국 모두 원자력 발전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향후 유럽의 원전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강국 프랑스 전력공사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원전 기술 강국이기에 앞으로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수당의 실정, 영국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서민들의 급여, 주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투표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중단되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G7 국가 중에서 투자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생산성은 노동시간당 경제 산출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 연간 약 2%씩 성장했었는데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로는 매년 약 0.5% 성장에 그쳤습니다. 생산성 정체의 한 가지 나쁜 결과는 임금 정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영국의 노동자는 14년 전보다 주당 평균 20파운드만 더 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고 투자가 부족하면 노동 생산성을 올리기가 힘들죠. 그로 인해 성과가 안 나오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트러스의 트러스트는 영국 전역에 걸쳐서 자력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 자선단체, 학교,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으면 트러스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긴급 식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러스의 트러스트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서 제공한 식량 소포는 올해 3월까지 300만 개가 넘었습니다. 또한 영국 인구 중 무려 3%인 203만여 명이 현재 각종 무료 급식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0.1%도 되지 않던 숫자가 보수당 집권 14년 사이 무려 30배나 늘어난 거죠. 이처럼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부족한 주택수로 인해 거주 비용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게 영국인들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꿈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는 그동안 영국의 부동산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10, 50, 90은 집의 등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은 가장 저렴한 하위 10%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려고 하면 자신의 소득의 19.1배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집값은 약 7억 6천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층은 중간 정도의 집을 사기 위해서 8.4배, 고소득층은 4.1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파르게 올라간 집값으로 인해 현재 영국의 홈리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기준 이미 10만 명이 넘었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홈리스 역시 7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빈민층이 늘어나면 사회 불안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영국 젊은이들은 미국처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독립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주택 대출을 갚으며 연금을 납입해서 노인이 되면 집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남고 부족하지 않은 은퇴 자금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영국인들의 삶의 방식은 뿌리부터 부정당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영국 함대를 이끌게 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연설을 통해 재설정, 재건, 쇄신, 재발견, 회기, 회복 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은 영국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노동당의 주요 공약은 에너지 공기업 창설, 영국 전역의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3배 늘리는 지붕혁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더 자유로운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영국이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정책들로 보수당의 실패로 얻은 소중한 기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영국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단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런닝메이트로 지목된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영국 총선이 끝난 후 열린 미국 보수주의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 첫 번째 진짜 이슬람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마 이란일 수도 있고 어쩌면 파키스탄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결국 영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 영국, 특히 노동당은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JD 벤스 상원의원의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이며 2021년 인구 조사 결과 약 400만 명의 무슬림이 영국에 살고 있고 이는 전체 인구의 6%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556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가 약 12% 정도 되는데 흑인 대통령이 선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무슬림 지도자를 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흔한 영국 학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영국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로 2024의 프랑스 대표팀 역시 우리가 알던 프랑스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